내 거라고.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성남중앙시장 수산물 코너에는 벌써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김점래 씨의 좌판이었습니다. 80평생을 이 자리에서 보낸 그녀는 새벽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또 나오셨어요? 딸 인숙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잠옷 차림의 어머니가 텅 빈 좌판 앞에 쪼그리고 앉아 허공을 향해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생선을 손질하는 신용이었습니다. 고등어가 어디 갔지? 점례 씨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습니다. 치매였습니다. 2년 전 진단을 받은 뒤로 증세는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딸의 얼굴도 자신의 이름도 잊어버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인숙은 어머니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거라고. 점례 씨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껴안았습니다. 검은 천으로 여러 번 동여맨 꾸러미였습니다. 때가 잔뜩 묻어 원래 색깔을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크기는 성인 남자 주먹만 했습니다. 됐어요. 아무도 안 가져가요. 인숙이 달래도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꾸러미를 가슴에 꼭 눌러 안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짐승이 새끼를 지키듯 온몸을 웅크렸습니다. 이 검은 보자기 꾸러미, 어머니는 1년 전부터 이것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절대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빼앗으려 하면 발작하듯 울부짖었습니다. 내 새끼들 살려야 해. 이거 뺏기면 안 돼. 처음에는 인숙도 궁금했습니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래 열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 손을 대는 순간 자다 깨어난 어머니가 인숙의 손목을 물었습니다.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정도로 세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미쳤구나. 인숙은 그날 밤 울었습니다. 점례 씨가 집착하는 건 아마도 옛날 물건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모아둔 영수증이나 헝겊 조각 같은 것들. 치매 환자들이 흔히 보이는 증상이라고 의사도 말했습니다. 과거의 기억에 매달리는 거예요. 불안감 때문이죠. 하지만 인숙이 이해할 수 없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왜 하필 그 지저분한 꾸러미였을까요? 어머니는 평생 깔끔한 사람이었습니다. 생선을 만지고 나면 손을 10번도 넘게 씻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때 묻은 천 조각을 보물처럼 안고 산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인숙은 어머니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좁은 방 한 칸, 부엌 하나가 전부인 낡은 주택이었습니다. 점례 씨가 4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었고 천장에는 곰팡이 자국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니. 점례 씨는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여전히 꾸러미를 품에 안은 채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천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막내야. 막내 대학 보내야 하는데. 인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막내. 30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남동생이었습니다. 15살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다 트럭에 치였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무너졌습니다. 엄마, 막내는 이미. 막내 학비 모아야 돼. 오빠들도 대학 보내야 하고. 점례 씨는 허공을 보며
옛날 일들을 되뇌었습니다. 인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오늘을 기억하지 못할 테니까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인숙은 어머니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어머니 손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평생 생선을 만져서 그런지 아무리 씻어도 비린내가 배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인숙은 그 냄새가 싫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너희 엄마 생선 파는 사람이지? 하고 놀렸습니다. 수학여행 날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먹지 않고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비린내 속에서 내 남매를 키웠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혼자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생선을 손질하고 팔고 장사가 끝나면 남은 생선 머리를 모아 국을 끓였습니다. 인수가 자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숙은 놀라 일어났습니다. 점례 씨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어머니의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습니다. 앉아요, 어머니. 미안하다. 뭐가요? 엄마가 제대로 못 해줘서. 점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검은 꾸러미를 가슴에 꼭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거라도 지켜야 하는데. 내 새끼들 몫이야. 인숙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었습니다. 그 손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 손이 만든 밥을 먹고 컸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다 잘 됐어요. 하지만 점례 씨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미 다시 눈을 감았으니까요. 규칙적인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인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문득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빠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10년째 연락이 끊긴 오빠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생신에도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동네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보상금이 나온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큰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때? 그 말을 듣는 순간 인숙은 알았습니다. 시작되었다는 걸. 유산 다툼이. 한 달 뒤 인숙의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누나, 집 좀 열어줘. 토요일 오전 문 앞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오빠 수호였습니다. 인숙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수호 뒤로 둘째 오빠 민호도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다. 수호가 인사도 없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호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둘 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방에 계세요. 인숙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호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점례 씨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여전히 검은 꾸러미를 품에 안은 채였습니다. 어머니, 아들 왔어요. 점례 씨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수호가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해요. 깜짝 놀라시잖아요. 인숙이 수호의 손을 밀쳐냈습니다. 수호는 혀를 찼습니다. 이게 뭐야? 완전히 폐인이 됐네. 오빠가 뭘 알아요. 매일 돌보는 사람도 아니면서. 그러게 말이야. 누나가 혼자 돌보니까 이 지경이 된 거 아니야?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두 오빠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인숙도 따라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요? 인숙이 물었습니다. 주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얘기 들었지? 이 집 명의가 어머니로 되어 있어. 근데 어머니 상태가 저러시니까 법적 대리인이 필요해. 그래서요? 요양원에 모시는 게 좋겠어. 전문가들이 돌보는 게 어머니한테도 나아. 인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여기서 평생 사셨어요. 낯선 곳에 가시면 더 힘들어 하세요. 누나, 정신 차려. 지금 상태로는 집에서 못 돌봐. 전문 시설이 필요하다고. 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그리고 이 집도 곧 철거될 거야. 어차피 나가야 해. 보상금은 어떻게 할 건데요? 인숙이 물었습니다. 주호와 민호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당연히 사남매가 똑같이 나눠 가지는 거지. 공평하게. 어머니 치료비는요? 요양원비 내고 남는 걸로 나누면 되잖아. 인숙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오시더니 돈 얘기만 나오니까 오시네요. 뭐, 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리도 사정이 있었어. 사업하느라 바빴다고. 그 사업은 어머니 돈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주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방에서 점례 씨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어머니 놀라시잖아요. 인숙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점례 씨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아무 일도 없어요. 하지만 점례 씨는 꾸러미를 더 세게 껴안았습니다. 온몸을 떨었습니다. 내 거야. 주호와 민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주호가 점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말 좀 들어봐요. 좋은 곳에 모실 거예요. 점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싫어. 여기 있을 거야. 어머니, 주호가 점례 씨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점례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싫어. 네 새끼들 죽여. 정신 좀 차려요. 어머니! 주호가 점례 씨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민호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장롱, 오래된 이불, 먼지 쌓인 액자들. 이 집에 뭐 남은 거 있어? 통장이나 도장은? 민호가 물었습니다. 인숙이 가로막았습니다. 없어요. 다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내놔. 우리도 권리가 있어. 안 돼요. 이 여자가 지금 민호가 인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인숙이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점례 씨가 침대에서 떨어졌습니다. 쿵. 점례 씨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품에 안고 있던 검은 꾸러미가 손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꾸러미가 방바닥을 굴렀습니다. 어머니, 인숙이 점례 씨를 부축했습니다. 점례 씨는 꾸러미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내 거 돌려줘. 민호가 꾸러미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까지 아끼는 걸 보니 뭔가 있는 거 아냐? 그거 나요. 인숙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이미 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주호도 다가왔습니다. 검은 천이 벗겨졌습니다. 안에서 또 다른 천이 나왔습니다. 흰색이었지만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그것도 펼쳤습니다. 베네적 올이었습니다. 아기 옷이었습니다. 작고 낡았습니다. 여러 번 빨아서 천이 얇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통장이었습니다. 4개의 통장이었습니다. 모두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표지가 낡아 구겨져 있었습니다. 민호가 통장 1개를 집어들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호도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인숙도 통장을 봤습니다. 입금 내역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1994년부터 시작된 기록이었습니다. 매달 10만 원, 20만 원씩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입금자명은 모두 같았습니다. 속죄. 바닥에 쓰러진 점례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막내야. 미안해. 엄마가 지켜줄게.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호의 손에서 통장이 떨어졌습니다. 민호는 벤의 저고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막내의 것이었습니다. 30년 전 죽은 남동생의 것이었습니다. 인숙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품고 살았던 것. 그것은 단순한 꾸러미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아들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이었습니다. 수호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페이지마다 빼곡한 입금 내역이었습니다. 1994년 3월부터 2024년까지 수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30년치 기록이었습니다. 단 한 달도 빠짐없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다른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개의 통장 모두 같은 입금자명이었습니다. 속죄라는 2글자. 이게 대체 무슨? 인숙이 바닥에 흩어진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였습니다. 접혀 있던 종이를 펼쳤습니다. 볼펜으로 삐뚤삐뚤 쓴 글씨였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보내겠습니다. 제 목숨보다 무거운 빚입니다. 94년 3월, 이준석. 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준석.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30년 전 막내 동생을 친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이거 합의금이야? 민호가 물었습니다. 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어머니가 합의금을 안 받으셨어. 무슨 소리야? 그럼 이 돈은 뭔데? 인숙은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문장 사이에 얼룩이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 같았습니다. 선처해달라고. 그 사람이 너무 가난했대. 가스물이었고 대학 등록금도 없었대. 수호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때 우리도. 수호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1994년 수호는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민호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둘 다 등록금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학비 때문에. 민호도 주저앉았습니다. 점례 씨는 바닥에 누운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막내야. 미안해. 오빠들 공부시켜야 해서. 인숙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엄마, 수호가 다른 통장들을 펼쳤습니다.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통장. 잔액 3,200만 원.
두 번째 통장 2,800만 원. 세 번째, 네 번째, 총 1억 2천만 원. 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베넷 저고리를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옷이었습니다. 막내가 태어났을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계속 품고 계셨던 거야.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인숙은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방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셋째 오빠 진호였습니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다들? 진호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 흩어진 통장들, 우는 동생들. 형, 이게. 주호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진호는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막내 사고 낸 사람이 30년 동안 보낸 돈이야. 주호가 대답했습니다. 진호는 통장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합의금도 안 받으시고 대신 이렇게. 인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진호는 벽을 짚고 섰습니다. 내 남매는 침묵했습니다. 점례 씨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거칠고 불규칙한 숨소리였습니다. 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대학 갈 때 어머니가 돈 주셨잖아. 그래, 나도 받았어. 등록금이랑 생활비.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도. 장가 갈 때 목돈 받았어. 인숙도 기억했습니다. 대학 졸업할 때 어머니가 준 돈. 결혼 자금도 어머니가 댔습니다. 그게 다 생선 팔아서 모은 돈이었구나. 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점례 씨는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장에 나가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손은 늘 비늘과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팔다 남은 생선은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생선 머리로 국을 끓였습니다. 살코기는 자식들 먹이고 머리와 뼈는 어머니 몫이었습니다. 우리가 뭘 한 거야? 민호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생신에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그러다 재개발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요양원 보내자고 했습니다. 보상금 나누자고 했습니다. 진호가 점례 씨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점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막내 학비 모아야 해. 오빠들도 대학 보내야 하는데. 진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어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우리 다 컸어요. 이제 됐어요. 하지만 점례 씨는 듣지 못했습니다. 치매는 그녀를 30년 전으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막내가 죽던 그날, 두 아들의 학비를 걱정하던 그날로 주호가 통장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4개의 통장을 가지런히 쌓았습니다. 베넷 저고리도 조심스럽게 개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하지? 주호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인숙이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놀이 방 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막내 동생이 죽던 날, 어머니가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울던 모습. 하지만 다음 날 새벽, 어머니는 다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애들 먹여 살려야지. 그렇게 말하며 나갔습니다. 눈물도 안 닦은 채. 인숙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울 시간도 없었다는 걸. 슬퍼할 여유도 없었다는 걸. 죽은 아들 대신 살아있는 자식들을 키워야 했다는 걸. 그리고 가해자마저 용서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가난한 청년을, 자식을 잃은 고통보다 누군가의 미래를 빼앗는 게 더 두려웠던 걸까요? 형, 민호가 말했습니다. 요양원 얘기는 없던 걸로 해요. 수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진호도 동의했습니다. 인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았습니다. 점례 씨의 치매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인숙 혼자 감당하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통장들. 30년 동안 쌓인 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돈은 모두의 시선이 수호에게 쏠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내 남매는 어머니 집에 다시 모였습니다. 수호가 서류 가방 대신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민호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호두 과자를 샀습니다. 진호는 새 이불과 베개를 가져왔습니다. 들어와요. 인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듯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점례 씨는 여전히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검은 보자기는 다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인숙이 아침 일찍 다시 싸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들들 왔어요. 점례 씨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들들의 얼굴을 하나씩 보았습니다. 우리 애들. 네, 어머니. 우리예요. 수호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와 진호도 침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어제는 죄송했어요. 수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점례 씨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내 남매는 부엌에 모여 앉았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함께 있으니 덜 답답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실 사람이 필요해. 수호가 말을 꺼냈습니다. 인숙이 혼자서는 힘들어. 우리가 교대로 와야 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주말마다 올게. 회사 일 조정하면 돼. 진호도 동의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할게. 평일 저녁이라도 들를게. 인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만에 오빠들과 이렇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오빠들. 미안해, 인수가. 그동안 내가 혼자 다 감당했지. 수호가 말했습니다. 민호와 진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몰랐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호가 통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제 그 통장들 말이야. 모두의 시선이 수호에게 쏠렸습니다. 어머니, 치료비로 써야 해. 그리고 남은 돈은 수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민호가 이어받았습니다. 막내 이름으로 기부하는 게 어때? 어머니가 원하시는 일 같아. 진호가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장학금이면 어떨까? 가난한 학생들 도울 수 있게. 인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내 남매는 처음으로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다툼도 욕심도 없었습니다. 그럼 재개발 보상금은? 진호가 물었습니다. 수호가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어머니 몫이야. 우리가 나눠 가질 돈이 아니야. 맞아. 어머니 요양비나 생활비로 쓰면 돼. 민호도 동의했습니다. 이틀 뒤, 내 남매는 막내 동생의 묘를 찾았습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작은 비석이었습니다.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인숙이 천으로 닦아냈습니다.
민수야, 수호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호, 진호, 인숙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형들이 미안하다. 너 때문에 우리가 공부했는데 몰랐어. 수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너를 얼마나 그리워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어. 민호가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쓴 편지였습니다. 민수야, 내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 거야. 어머니가 모은 돈으로. 너처럼 어린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 진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머니를 잘 모실게. 내가 못다한 효도를 우리가 할게. 인숙은 울음을 참았습니다. 오빠들도 눈이 붉어졌습니다. 일주일 뒤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수호는 매주 토요일 어머니 집에 왔습니다. 청소를 하고 장을 봤습니다. 민호는 주중에 들러 어머니와 함께 산책했습니다. 진호는 저녁마다 들러 저녁 식사를 챙겼습니다. 인숙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수호가 대답했습니다. 점례 씨의 상태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완치는 아니었지만 가족들이 자주 오자 불안해하는 빈도가 줄었습니다. 검은 보자기도 예전만큼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손에서 놓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점례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생선국 먹고 싶다. 인숙이 놀라 어머니를 봤습니다. 분명한 말투였습니다. 네, 어머니. 끓여드릴게요. 인숙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수호가 따라왔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두 사람은 함께 생선국을 끓였습니다. 어머니가 늘 하시던 방식으로 된장을 풀고 물을 넣었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수호는 그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 냄새, 어릴 적 냄새야. 맞아요. 어머니 냄새죠. 인숙이 대답했습니다. 예전엔 이 냄새가 싫었는데 지금은. 수호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인숙은 이해했습니다. 그 냄새 속에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다는 걸. 저녁 식사 시간, 내 남매가 모였습니다. 점례 씨도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인숙이 국을 떠서 드렸습니다. 점례 씨가 한 숟갈 떴습니다. 천천히 삼켰습니다. 맛있다. 그 한마디에 내 남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식사 후 수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막내 이름으로 장학금 만들려고 해요. 어머니가 모으신 돈으로요. 점례 씨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인수가 좋아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매일 올게요.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진호도 거들었습니다. 요양원 같은 거 안 가셔도 돼요. 우리가 다 할게요. 점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맙다. 내 새끼들. 점례 씨가 손을 뻗었습니다. 내 남매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인숙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옆에서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보자기는 이제 옷장 안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스스로 넣었습니다. 더 이상 품에 안고 있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자식들이 곁에 있으니까요. 이제는 안심해도 되니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어머니와 함께하는 하루.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성남중앙시장 입구에 작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고 김민수 장학재단 출범식. 내 남매가 함께 만든 재단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인숙은 어머니를 휠체어에 모셨습니다. 점례 씨는 깨끗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민수 장학금 수여식이에요. 점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맑았습니다. 치매는 여전했지만 가족들이 함께하니 증세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인회관 작은 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시장 상인들, 이웃 주민들, 그리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3명의 학생이었습니다. 수호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 어머니 김점래 씨와 돌아가신 낙내 동생 민수를 위한 자리입니다. 수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30년 전 우리는 동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슬퍼할 시간도 없이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수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객석의 점례 씨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생선을 파시며 우리를 대학에 보내셨습니다. 결혼도 시켜주셨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모인 건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가해자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30년간 모으셨습니다. 막내를 위해서였습니다. 진호도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장학금은 어머니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점례 씨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첫 번째 장학생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편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학금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학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점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공부 열심히 해. 인숙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실례지만 수호가 남자를 봤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혹시 이준석입니다.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30년 전 사고를 낸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이준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손님이에요. 점례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준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평생 죄송했습니다. 이준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정말 점례 씨는 한참을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이준석은 점례 씨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진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제가 대학을 나왔습니다. 지금은 작은 회사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 어머님 은혜입니다. 점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구나. 열심히 살았구나. 이준석은 다시 한번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녁, 내 남매는 어머니와 함께
오래된 식당에 갔습니다. 점례 씨가 옛날에 자주 가던 곳이었습니다. 여기 생선구이 맛있어요, 어머니. 인숙이 메뉴판을 보여드렸습니다. 점례 씨가 웃었습니다. 그래, 먹자. 식사가 나왔습니다. 고등어구이였습니다. 점례 씨가 직접 드시던 음식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발라드릴게요. 수호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점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 점례 씨가 스스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생선을 먹었습니다. 내 남매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식사 후 수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새 집 구했어요.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요. 다음 주에 이사해요. 재개발 보상금으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점례 씨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면서 매일 올 거예요. 어머니, 혼자 두지 않을게요. 민호가 덧붙였습니다. 진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저녁마다 들를게요. 점례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내 새끼들. 그날 밤 인숙은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낡은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어머니, 안 주무세요? 응, 생각이 나서. 무슨 생각이요? 점례 씨는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아빠, 막내, 다 보고 싶구나. 인숙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 잘 계실 거예요. 어머니가 잘 사셨으니까요. 그럴까? 네, 그럴 거예요. 점례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일주일 뒤 이사 날이었습니다. 새 아파트는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볕이 잘 들었습니다. 내 남매가 함께 짐을 날랐습니다. 인숙이 검은 보자기를 발견했습니다. 옷장 깊숙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점례 씨는 보자기를 한참 보다가 말했습니다. 민수 산소에 가져다 놓자. 네, 그럴게요. 다음 날, 내 남매는 어머니와 함께 묘지에 갔습니다. 점례 씨는 휠체어에 앉은 채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인수야, 엄마 왔다. 수호가 검은 보자기를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30년 동안 어머니가 품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내 곁에 있어라. 점례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이제 괜찮아. 형들이, 누나도 다 잘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인숙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시장 가볼까요? 점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남중앙시장은 여전히 붐볐습니다. 생선 냄새, 사람들 목소리,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옛날 점례 씨의 좌판 자리를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다른 상인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머, 점례 씨 아니세요? 옆 가게 주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럭저럭 살지 뭐. 점례 씨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나왔습니다. 점례 씨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고마워서 내 인생. 인숙은 그 말을 듣고 울컥했습니다. 평생 이곳에서 살았던 어머니였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모든 것이 여기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 가요.
그래, 우리 집.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새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내 남매가 모여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왔다. 점례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보였습니다. 여기. 좋구나. 그죠? 어머니, 편하시게 골랐어요. 수호가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5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생선국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신 맛이에요. 인숙이 말했습니다. 점례 씨는 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맛있네. 어머니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우리랑 같이 계세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진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가 효도할게요. 이제부터요. 점례 씨는 자식들을 한 명씩 바라봤습니다. 수호, 민호, 진호, 인숙. 모두 어엿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그날 밤 점례 씨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검은 보자기 없이도 편히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막내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고했어요. 점례 씨도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아. 새벽 인숙은 어머니 방을 확인했습니다. 점례 씨는 고요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하루였습니다. 비린내 대신 따뜻한 밥 냄새가 집 안을 채웠습니다.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모두가 함께니까요. 그렇게 김점례 씨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